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창익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한 송전선로 갈등 문제 짚어보고요. 또 고장이 잦은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문제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명 하늘이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이달 28일에 국내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의 유치 가능성에 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지난 2011년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한 14년 동안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송전선로 문제까지 좀 불거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고창군, 부안군 앞바다 지역에 그 해상풍력 발전 사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발전 용량 기준으로 하면은 2.4 기가와트 가량의 발전 용량인데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 2.5기 분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은 약 92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이제 국내에 허가받은 이 해상풍력 시설 중에서 가장 큰 곳이 여수에 있는 광평 해상풍력 시설인데 이 시설보다 약 1.7배 규모로 지금 상당히 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1년도에 사업 추진이 됐고 2019년도경에 이제 실증 단지로 60메가와트 규모의 단지가 조성이 됐었고 2021년도경에 이제 국내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 단지 지정까지 받았었는데 그 사업 해역 변경 문제라던가 뭐 송전선로 갈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좀 절차적으로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 단지가 추가 지정까지 좀 받았습니다. 다시 사업이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 최근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1기가와트 분량의 단지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게 관련 법에 보면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라고 해가지고 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용이한 지역을 발굴을 해서 정부라던가 지방자치단체라던가 지역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 REC라고 하는데 그 가중치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REC라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했다라는 그 일종의 인증서인데 이게 별도 거래 시장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REC 가중치를 받게 되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세수 수입에 도움도 될 수 있고 그만큼 사업성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집적화 단지 지정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좀 훨씬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그 전력이 생산이 되면 이게 또 수도권으로 기본적으로 전력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송전선로 건설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송전선로가 지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제 주민들의 반대나 어떤 갈등 양상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전기를 이송할 수 있는 고압 송전선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로가 그 부안, 정읍 그리고 신계룡에 있는 변전소를 거쳐서 이제 수도권으로 이송되는 경로입니다. 문제는 그 약 100km가 넘는 구간에 250기 가량의 송전탑이 지어질 예정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 인근의 뭐 완주라던가 부안이라던가 정읍 지역 주민들의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 송전탑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뭐 재산권이라던가 건강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공론화 절차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주민 설득이 결국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뭐 해법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송전선로가 구축되지 않으면 이 해상풍력 사업 자체가 진행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른 대안으로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 반발이 심한 지역에는 뭐 대체 경로를 좀 물색을 해본다던가 선로를 지중화한다던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비용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이 어떤 협조 체제를 좀 강화하고 뭐 공론화 절차라든지 보상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최근에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게 있죠. 바닥 신호등이라는 건데 그 횡단보도 초입에 초록색이나 붉은색 LED 패널을 설치한 신호등입니다. 근데 이게 좀 도입된 배경이 좀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조어가 있는데요. 스몬비족이라고 하거든요.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한 합성어인데 보행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좀 좀비처럼 비틀거린다 해가지고 나타난 단어가 스몬비족인데요. 이 스몬비족 대상으로 한 그 교통사고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그 바닥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시선이 바닥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선이 향하는 위치에 신호등을 놓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출발한 것이 바닥 신호등입니다. 국내에서는 그 2019년경에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에 굉장히 경쟁적으로 설치가 되면서 상당히 많이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안전을 위해 설치한 바닥 신호등인데 또 한편으로는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보행자들의 시선이 바닥을 향하게 되는, 바닥으로 집중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안 그래도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바닥 신호등을 보는 습관까지 생기게 되면은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제 아래로 가게 되는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행자가 거리를 걸을 때 좌우를 잘 살피는 습관이 있어야 안전한데 이제 바닥을 보게 되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것들이 이게 잦은 고장 문제입니다. 보행자들이 이제 거리를 걸을 때 신호등을 보는 바닥 신호등을 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바닥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보행 신호와 연동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상당히 좀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좀 잦다고 그러면 실제 이제 전주 지역 같은 경우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전주시에서 바닥 신호등을 도입을 한 게 2022년도 경입니다. 그런데 3년 차 정도가 지나면서 고장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도입 첫 해에는 고장으로 인해서 조치를 한 건수가 2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5건이었고 3년 차가 되니까 이 고장 조치 건수가 50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신호등이 바닥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습기라던가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의 진동, 하중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고장이 잦은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많은 신호등들이 불이 안 들어온다거나 연동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잦다면 앞으로 좀 어떤 해법, 대안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까? 현재까지는 그 보증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신호등은 그 보증 기간이기 때문에 설치 업체에서 수리비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보증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시 예산으로 이 유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좀 장기적으로 관리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 바닥 신호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서 고장나 있는 신호등을 올해 안으로 일단 모두 수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얼마 전 안타깝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대전에서 일어난 교사의 초등학생 피습 사망 사건인데요. 이후 부모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어린 학생을 살해를 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그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굉장히 큰 심리적인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학교라던가 학원들에서 자녀들이 제대로 등교는 했는지, 학교는 했는지, 또 학원 차량에 탑승은 잘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문의하는 전화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해당 학교에서도 이런 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좀 달래기 위해서 어떤 경찰 인력을 추가 배치를 한다든가 심리 상담 절차를 밟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고가 방과 후에 벌어진 그 늘봄 학교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지금 이게 발생을 한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 하교에 대한 운영 규정 아니면 학생들 관리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늘봄 학교가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이 사건도 그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이 끝나는 그 학교 과정에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이 늘봄 학교가 끝나고 학원 차량을 탑승을 해야 되는데 탑승하지 못한 것을 학교 측에서 인지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원칙적으로 늘봄 학교가 끝나게 되면 학부모가 직접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원칙인데 실제 많은 학교들에서 이것들이 지켜지지는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원 차량에 탑승을 한다던가 스스로 하교하는 이런 학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런 늘봄학교 하교 문제까지 일일이 관여하기가 쉽지는 않고 돌봄 전담 인력이 있지만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 늘봄학교 하교 이 체계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던가 현황에 대한 점검 노력이 이번 기회에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자 수십 개 법안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일명 하늘이법 이런 걸 추진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늘이법이라는 게 그 교사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좀 직권으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교사가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휴직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그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있는 제도는 그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제도가 아니어가지고 좀 실용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제도가 있는데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자치단체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 기회에 이 제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을 하고 교사가 정신적으로 문제를 앓고 있을 때 심층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강제로 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그 하늘이법의 어떤 중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학교 현장의 이런 안전이라든가 위험 우려에 대해서 좀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담는 것도 함께 이제 법안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져도 결국에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야 되는데 이런 법안들이 좀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떤 추가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하늘이법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벌써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교사들이 이 정신질환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숨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 하늘이법상으로는 직권으로 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애초에 이 질환으로 인한 치료라던가 상담 이런 것 자체를 기피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또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 하늘이법상 직권 휴직 제도가 징계의 일환이라거나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심의 과정에서 기준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세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 점검 장충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요즘 시가지 곳곳에서 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현수막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북이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나섰는데요. 각계각층이 캠페인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쟁 상대인 서울시와의 공동 개최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전북 단독 개최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또 개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소개합니다. 전북도 올림픽 유치 추진단장인 최병관 행정부지사, 84년 LA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이신 유인탁 전 진천선수촌장,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부지사님. 네. 자, 2036년 올림픽을 전북이 개최한다고 했을 때 이제 도세나 여러 여건상 상당히 좀 부담이 좀 크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유치 배경이 있겠습니까? 네, 그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반복되는 올림픽 대회의 재정 적자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혁신안인 올림픽 아젠다 2020을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 아젠다의 주요 골자는 바로 개최 도시의 재정 부담 완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 도시 간 공동 개최를 허용해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한 시설은 임시시설을 사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이러한 IOC의 변화된 방향성에 따라서 지방도시연대 기존 시설과 임시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 모델을 수립해서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인탁 전 선수촌장님. 네. 지난 12월 3일인 것 같은데요. 대한체육회에서 전북유치 기원 건의문을 대한체육회에 이제 직접 제출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미가 상당히 크고요. 작년 12월 3일 날 우리 도내 출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정소영 이제 배드민턴 바르셀로나 때 금메달을 획득했던 분이고 또 박성현 전북도청 감독인데 지금 양궁 감독이신데 그분들과 함께 대한체육회를 방문을 했고 또 도체육회 임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건의문을 이제 전달을 했고요. 그 안에는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2036년 올림픽에 그 열정을 담아서 우리가 개최하는데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는 그 뚜렷한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서 그거 담겨져서 제출을 했습니다. 예. 부지사님 한 가지 네.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올림픽 지금 국내 개최지 선정 네. 그 과정과 진행 상황 절차 정도 좀 네, 간단히 네. 말씀해 주시죠. 지난 1월 6일부터 7일까지 그 현장 평가단들이 와서 저희 도에 와서 현장 실사를 한 바가 있고요. 지난 1월 24일 날은 대한체육회 국제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인 2월 17일 날에는 이사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남아있는 절차는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2월 28일 날 대의원 총회가 이제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올림픽 개최 계획을 발표를 직접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참석 대의원들이 이제 무기명 투표로 이제 최종 개최지를 판가름이 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도는 지방도시연대 지속 가능성, 문화적 독창성이라는 차별화된 비전과 강점을 부각을 시켜서 전북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대의원분들께 마음껏 보여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홍 교수님.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건 유치 과정이 사실 좀 빠르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가든 상태에 시작되는 게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 전주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전에 우리가 뛰어든 게 작년 연말께부터니까 절대적인 시간에서 봤을 때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북자치도 내 각계각층과 소통의 측면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게 올림픽이라는 게 한 도시에서 개최되긴 하지만 사실상 국가 전체의 큰 잔치이고 행사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전주올림픽이라는 명칭은 있지만 전북자치도 내 14개 시군의 모든 정치계, 경제계, 사회 각계가 합심해서 유치전에 뛰어들고 또 함께 해야지만 다음 주 28일에 있을 최종 서울시와의 경쟁에서 전주가 낙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나간 의사소통이나 여러 가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있고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정말 진력해서 전주가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합심해서 열심히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잠시 준비된 뉴스 영상 하나 보고 또 토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어제 이사회를 열고 2036 하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 안건을 논의했는데 그 결과를 놓고 해석이 제각각인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전북도가 서울과의 올림픽 공동 개최안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해석한 건데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대한체육회가 2036 하계올림픽을 전북과 서울이 공동 개최하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내용의 전북체육회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이를 철석같이 믿고 인용한 전북자치도. 결과적으로 혼선만 초래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이사진들이 만장일치로 공동 개최안을 동의했다는 식의 설명부터 오류였습니다. 20명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3명이 이석한 상황이라서 전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중간에 안건도 저희가 논의되지 못하고 종료가 되었고 규정상 이사회가 공동 개최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대의원 총회 최종 투표에 붙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첫 단계에서 무산된 겁니다. 지방도시 올림픽이란 당위성을 전개하면서도 서울과의 경쟁을 피해 공동 개최론을 주장했던 전북도에겐 예상이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예상은 못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3명이 이석을 했다는 것뿐이지. 하지만 전북도는 공동 개최안이 비공식적으로 논의될 수도 있다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입장을 기다려보겠다면서도 다만 아쉬울 게 없다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잖아요. 저희가 안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제안보다는 이제 거꾸로 그쪽에서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이미 무산된 공동 개최안이 오는 28일 최종 투표가 진행되는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없다고 재차 일축했습니다. 서울시도 공동 개최를 제안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안건은 전주 개최와 서울 개최 두 개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열세를 인정하는 듯한 도가 나서서 공동 개최안이죠. 그걸 제3안건을 올리려는 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걸 가지고 전북자치도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추진 과정 지금 이제 28일 대한체육회에서 최종 대의원 대의를 통해서 서울시와 전주 중에 개최 도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공동이냐 단독이냐라는 것보다도 전북자치도 특히 이제 전주의 2036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동이면 어떻고 단독이면 어떻습니까? 이 2036년이라는 시간, 앞으로 10여 년 이상 남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전북자치도의 경제사회 재도약을 위해서 큰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해서든 공동이냐 단독이냐의 어떤 형식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 것에 집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과의 공동 개최 추진 어떤 이유였는지 나머지 분들도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탑 전 선수촌장님. 네. 2월 28일 날 그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 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현장을 누비고 만나오고 지금까지 해왔던 결과를 보면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열정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도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한 분에게 종목단체 회장이신데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또 설명도 하고 또 완주군수 유희태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의 체육관을 우리 완주에 지을 테니까 이 시설을 이용해서 올림픽도 좀 치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지어드리겠다까지 얘기하고 또 우리 도체육회 정광선 회장님과 저는 또 그 회장을 다음 주 화요일 날 화성까지 찾아가서 만나기로 약속도 했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화로 그 전에 부시장했던 분이 전화로 도와달라고 그 정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2월 28일은 가슴 설레는 그런 승전보가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지사님도 한 말씀. 네, 제가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난 2월 17일 날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개최가 돼서 서울과 이제 전주 그다음에 공동 개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는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공동 개최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서울과 전주 이 두 도시 간에 이제 경쟁이 벌어질 거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전북도 같은 경우는 단독 개최를 원칙으로 해서 대의원 총회 대응과 유치 전략을 철저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준비도 철저히를 하고 있고요.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 개최를 하려면은 서울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양 도시 간의 합의가 필수적인데 거기까지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랄지 대한체육회 행정 절차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공동 개최보다는 저희들은 단독 개최를 원칙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뭐 분위기가 탄핵 정국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속에서 이렇게 좀 빠른 시간에 좀 추진이 되다 보니까 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어떤 민생 안정을 또 외면한 것이다. 또 그간에 또 여러 가지 또 예산이 많이 들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좀 있습니다. 저 홍 교수님, 네. 그 예산 낭비라는 지적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있는데 여기 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 자립도의 수준상 이런 큰 국제 행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개최하는 것이 맞는 거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최 부지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적자 올림픽에 대한 어떤 우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어젠다 2020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 저비용, 그다음 저탄소 올림픽을 개최하라 이런 지침이 이제 있는 건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약 한 5조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치르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북자치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최근에 숫자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한 9조 원 정도 지금 투입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올림픽 개최지가 확정이 되면 그 전체 그 비용 중에서 약 70%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부담해야 될 비중 그만큼 확 줄어들게 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이 12조 원을 들였고 2018년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약 10조 원 정도, 14조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전라북도에서 예상하고 있는 9조 내지 많으면 10조 정도, 그중에서도 70%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다. 다만 전라북도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2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재정 여력이 과연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국비에서 충당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어떤 리스크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이 중요한 이 전주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도가 그리고 14개 시군이 매진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부지사님도 여기에 대해 대답을 좀 한번. 지금 요새 뭐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이랄지 자영업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민생 안정 대책도 발표를 하고 민생 안정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고요. 올림픽 유치라는 게 어떤 민생 외면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모든 시도가 다 마찬가지긴 한데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지방 소멸입니다. 영국 그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아까 IOC 올림픽 아젠다 2020에 나와 있듯이 지방 간 연대를 통해서 저희들은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의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강력한 전략이 이제 올림픽 유치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서울에 집중된 경제력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서 모든 지역을 비수도권 중심의 지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무대를 통해서 전북의 가치를 알리고 전북의 경제 영토를 세계로 확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전북의 올림픽 개최 도전은 단순한 어떤 스포츠 행사 개최를 넘어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극복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우리 도민 여론을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무모한 도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켠에서는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도전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좀 의견들 한마디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유인탁 선수장님께서는. 그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도전을 해봐야 되죠. 그 복권을 사지 않으면 당첨이 될 수 없듯이 1%의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출발 때 우리가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 51%를 넘어서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처음에 우리 그 올림픽이 우리 정강선 체육회 회장님과 제가 전라북도 체육회 사무처장을 할 때 정말 꿈과 같고 그림과 같고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하계 올림픽을 해보자. 2027년 뭐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해보자. 또 평양 전북이 한번 같이 그 경기를 한번 치러보자. 이런 막 얼토당토하는 그때 당시의 생각은 그렇게 이제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셨는데 그 꿈 같은 영화 같은 그때의 생각이 지금은 51%의 성공 확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지만 우리가 도전을 하면 51% 아니 100%까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부지사님. 네.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올림픽 유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무모한 도전이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개인도 그렇고 우리 조직도 그렇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1%의 가능성만 있다고 그러면 저는 도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전북 특별자치도가 그동안 인구도 많이 감소되어 있고 지역경제도 상당히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도는 무모하게 도전한 게 아니고 그동안 철저한 전략과 준비를 통해서 그동안 현실적인 도전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IOC의 새로운 규범과 올림픽 아젠다 2020 이거를 철저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개 도내 시군과 연대도시, 충남, 대구, 전남 같은 이런 연대도시와 인프라를 활용해서 경제성도 확보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저희는 K컬처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전북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지속 가능성도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모한 도전이라 보지 않고 유치에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제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홍 교수님. 네. 저는 조금 뭐 쓴소리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 이게 모든 그 경제적인 투자는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야 되는 게 이제 맞죠. 수익이 이제 투자 비용을 초과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서 현재 예상하기로는 올림픽을 통한 직접 투자 유발 효과가 약 27조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9조 내지 10조 원을 투입해서 27조 원을 벌면 이제 당연히 이익이 되죠. 그리고 올림픽 개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남고 그에 따라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건 일단 계획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도가 가지고 있는 재정 자립도 그리고 14개 시군이 갖고 있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안군만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6.7%밖에 안 되거든요. 진안군 단독으로는 공무원, 소속 공무원들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도내 시군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 있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은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도는 해봄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마냥 이상을 쫓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냉정한 가운데 올림픽을 개최 전, 또 올림픽을 개최하는 과정, 그리고 올림픽이 끝났을 경우에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부지사님 그러면 어쨌거나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단독 개최라는 부분으로는 저희들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도의 어떤 전략 소개 좀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이제 서울과 전주 이 단독 개최를 염두에 두고 이제 경쟁을 벌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독 개최를 원칙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들은 서울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올림픽 유치에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문화적 독창성, 연대와 협치에 기반한 균형 발전 이런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올림픽 모델을 제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러한 전북의 올림픽 유치 전략은 국내적인 정세,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균형 발전 문제랄지 이런 정세를 반영을 하고 IOC가 돼서는 핵심 가치를 모두 품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신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 IOC는 올림픽 개최가 국가의 중장기 발전 계획의 기여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전북의 지방도시 연대올림픽은 국내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과제에도 매우 부합한 전략이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도 매우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촌장님께도 한번 더 금방 비슷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그 전북의 강점 전략 같은 게 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전북의 강점은 서울이 갖고 있지 않은 강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서울은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30분만 나가면 군산, 부안, 김제 이 해양 스포츠의 보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그래서 충분히 서울보다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 국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인증 경기장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승마가 있습니다. 승마 경기장이 서울은 없어요. 그래서 서울은 올림픽 때 보면은 그 메인 스타디움에다가 시설을 하고 경기 끝나면 치우는 뭐 그런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마 경기장을 국제 대회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 장수에 있다. 이게 큰 장점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저기 태권도의 성지라고 하는 태권도원에 가보면 국제 태권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완벽한 체육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프라도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배드민턴 경기도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 지금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서울보다 더 좋은 강점이 될 수 있고 그 대통령 직속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만 올림픽 계속 치르고 우리 같이 서울 변방, 전라북도 또 충청권, 전라권 특히 대구까지 하는 지역 축제 이것은 요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젠다 2020의 그 IOC에서 권장 사항이 바로 이런 것들 묶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강점이 있고요. 그 올림픽을 유치해서 정말 우리가 올림픽으로 행복하고 기쁜 그런 그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인탁 전 선수촌장님이 현재 바로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재 지금 대한체육회에서도 국가대표 선수촌 대회 협력관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우리 그 전북의 올림픽 유치 추진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대한체육회 등과의 소통, 그다음에 현지 분위기 같은 경우 어떤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이제 소통은 지금의 시간은 대한체육회 시간이 아니고 대의원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문도 정성을 담아서 제출을 했지만 지금은 대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대의원들을 접촉하고 만나고 어떻게 보면 만나주지 않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도 하고 함께하고 이 당위성을 좀 강조도 하고 그런데 많은 종목단체 회장님들 그다음에 부회장님 이 두 분이 종목단체 대의원인데 그분들이 많은 감동을 하고 있고 제가 만나보면서 야 이거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자,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국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서야 뭐 이렇게 현재 지금 뭐 서울하고 우리 전북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또 다른 하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국가들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좀 얘기 좀 네. 소개해 주시죠. 지금 우리나라 서울과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와의 경쟁은 2월 28일로 끝나서 우리가 만약에 개최가 단독 개최가 결정이 되면 이제 본선 무대에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독일도 지금 신청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도, 중국, 카타르, 인도네시아 등 한 10개국 정도가 우리가 본선에서 만나야 되는데 지금 가장 두려운 게 인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인구가 가장 많으면서도 아직 멀티 대회를 한 번도 치르지 못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러나 인프라가 아주 부족한 건 그러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만 넘었으면 우리가 진짜 꿈에 그리던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서울에 비해서 좀 인프라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 관련해서 좀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최 부지사님 말씀하시죠. 네,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유치 계획서 만들 때, 그다음에 할 때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때 뭐 비판받았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인프라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체육 시설하고 숙박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체육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 도시간 연대를 통해서 이제 체육 시설을 같이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시설이랄지 임시시설을 활용해서 이제 IOC 아젠다하고도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제 숙박 시설입니다. 숙박 문제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선수촌이랄지 미디어촌을 이제 한 5천 호 정도 규모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조성을 한 다음에는 올림픽 이후에는 공공 임대랄지 분양형 주택을 활용해서 하면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 사후 활용 계획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제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지방 도시간 연대를 통해서 올림픽 개최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면 지역 간 협력을 통해서 그 문제들 해결을 해나가고, 또 새만금 신항만에 크루즈 호텔을 도입을 해서 좀 색다른 숙박 경험도 제공을 하고, 또 그래도 부족할 경우도 대비를 해가지고 결국 도민들의 참여 이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공유 숙박, 그다음에 홈스테이도 이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러한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철저하게 이런 숙박 문제를 관리를 통해서 숙박의 품질을 보장을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올림픽의 어떤 성공적인 발전 모델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경기 종목을 다 치르기 어렵다 보니까 인천이나 강원도하고 어떤 분산 개최하는 관련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비소득권 분산 개최 그리고 연대를 해서 뭐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광역 도시, 뭐 중소도시하고 연계시키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충남 또 참여하신다고, 충남도 저희들한테 공문도 보내왔고, 충남, 대구, 전남, 광주 이런 데하고 저희들이 연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올림픽 38개 종목 중에서 신규로 설치를 해서 하려는 4종목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방 연대 도시를 활용해서 기존 시설과 임시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비수도권 연대의 의미도 있고, 그럼으로 통해서 이제 그 예산도 절감되고 경제적인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전라북도의 그 올림픽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어쨌거나 뭐 각자 이렇게 한마디씩 좀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어떤 건가, 정말 유치할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을 세 분 다 얘기 한마디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부사님. 네. 예. 앞에서도 뭐 여러 번 제가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전북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가진 도전입니다. 전북의 역대 대회하고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올림픽 모델은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평가위원회의 보고서가 국제위원회하고 이사회 심의를 통과를 했다라는 의미는 전북 개최 계획이 적합하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개최될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어서 투표로서 대한민국 체육계를 대표하는 대의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각별하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도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었는데, 모두가 이제 앞에 가면서 이제 벽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담쟁이는 그 벽을 타고 벽을 푸르게 물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전북특별자치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비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홍 교수님. 네. 2036년 전주 올림픽이 개최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올림픽과 관련한 28일에 있을 대의원 총회에서 총
76표의 대의원표 중에 우리 전주가 이제 1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38개 종목에다가 2를 곱해서 총 76명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문제고요. 과거에 우리가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하고 경쟁할 때 여러 가지 사전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낙관했지만 실제 나타난 결과는 아주 큰 표차로 사우디가 엑스포를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현재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낙관하기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낙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반전시켜내는 것이 남아있는 전라북도와 우리 도민들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유인탁 선수촌장님. 네. 그 우리 최경관 부지사께서는 낙관을 하는 입장이고 우리 홍석빈 교수께서는 좀 불안한 것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현장을 훑고 다니면서 만나고 느낀 것은 자신 있다. 해볼 만하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1%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51% 아니 그 이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내 유치 도시는 오는 28일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 투표로 결정됩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도전해봐야 하고 그 의미 있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지만 그 결과가 도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